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환자가 들어오며 들리는 긴급한 소리. 코드 블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런던의 한 간호사는 그날 아침 평범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향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이번만큼은 환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10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흔한 증상입니다. 집에서 쉬세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무도 그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가스 때문일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피터슨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어머니 클레어는 런던에서 간호사로 평생을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7시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올리비아, 내일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어머니는 항상 건강관리에 철저했거든요. 어떤 검사인데요? 저는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위 내시경이야. 최근 속이 좀 더부룩해서 의사가 권했거든. 어머니가 말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거든요. 엄마,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래, 올리비아. 의사가 설명해준 절차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의료 절차를 지켜봤던 분이었어요. 그냥 10분 정도면 끝나고 바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동의서도 간단히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어. 어머니의 말에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켜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는 내시경 같은 시술 전에 여러 의료진이 모여 상담을 하고 환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심지어 시술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관찰하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죠. 엄마, 한국에서는 내시경 전에 다학제 상담이 필수예요. 소화기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간호팀까지 모여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며칠 전 한국인 동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 의사 혼자 결정하고 끝이야.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병원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이미 예약이 다 잡혀 있고 국민건강서비스에서 지정해준 병원이야. 바꾸기가 쉽지 않아. 어머니가 말했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환자 중심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환자의 작은 의문까지도 존중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문화 말입니다. 내일 검사 받으시고 꼭 연락 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물론이지, 사랑의 올리비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경험했던 세심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와 어머니가 받을 치료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올리비아, 시술은 끝났는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계속 토하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고통이 배어 있었어요. 의사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말했지. 그런데 시술 후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진통제한 알 주고는 집으로 보내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내시경 시술 후 최소 2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한다고 들었거든요. 혈압, 맥박, 체온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그런데 정말 힘들어 올리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서울에서 의료진으로 일하는 친구 김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김 선생님은 소화기내과 전문이었어요. 올리비아 씨, 내시경 후 즉시 복통과 구토가 있다면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특히 CT 촬영으로 장 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술로 환자를 바로 퇴원시키지 않아요. 최소 2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관찰하면서 혈압, 체온, 복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죠.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복통을 호소하면 즉시 복부 CT를 촬영하고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를 확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절대 퇴원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올리비아,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주저하고 계셨어요. 영국 의료진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죠. 엄마, 한국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증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제발 병원에 가세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동의했지만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역력히 느껴졌어요. 1시간 후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에 왔는데 간호사가 말하기를 아마 가스 때문일 거라고 하면서 대기하라고 하네. 저는 답답했어요. 한국이었다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검사가 이뤄졌을 텐데요. 몇 시간째 기다리고 계세요. 3시간째야. 아직도 아무도 날 보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정말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환자 안전 중심인지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19 신고를 하면 전국 어디든 응급 후송 시스템이 작동하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중증응급 환자는 절대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거든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정말 심해졌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결국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집으로 보냈거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가스 때문일 것 같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 내일 아직도 아프면 다시 오라고 했어. 어머니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저는 즉시 다시 김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었지만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김 선생님, 상황이 악화됐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올리비아 씨,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에라면 이미 응급수술을 고려했을 정도입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119를 불러서라도 당장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김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한국에는 전국적인 응급 후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요. 119에 신고하면 구급차가 출동하고 필요하면 헬기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죠. 그리고 중증응급 환자 진료 거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새삼 느꼈어요. 영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999에 전화하세요. 영국의 응급전화 번호였죠. 구급차를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야겠구나. 1시간 후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제가 런던으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서울에서 수업 준비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곧 회복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에서 보아온 의료진들의 전문성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한국의 119 시스템, 응급의료 체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문화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전혀 잠들 수 없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 나라였다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전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담당이었죠. 피터슨 선생님,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장천공으로 인한 급성 폐혈증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천공이라니 김 선생님이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바로 김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죠. 올리비아 씨,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도 침통했어요. 한국에서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김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내시경 후 복통을 호소하면 즉시 CT를 찍어서 천공 여부를 확인해요. 만약 천공이 발견되면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의료사고 시 전문 조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체계도 잘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고 이 터무니없는 의료 시스템에 항의해야 했거든요. 서울에서 런던으로 가는 14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서울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한국의 의료진들은 시술 전에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 협의를 거쳤을 거예요. 환자의 작은 우려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충분한 설명을 해줬을 테고요. 시술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런던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시술 후 바로 복통을 호소했어요. 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죠? 저는 따졌습니다. 내시경 후 복통은 흔한 일입니다. 과도한 검사는 의료비 낭비일 뿐이에요. 의사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과 영국의 의료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영국에서는 비용 절감이 더 중요해 보였거든요. 어머니의 생명보다 의료비가 더 소중하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고를 화장한 후 그제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영국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을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말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구나. 의료진들이 환자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지 2달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인 유진이의 어머니가 어머니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진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위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내시경 검사가 무섭다고 하세요. 미국에서는 비용도 비싸고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시거든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서울 병원에 가볼까? 저는 제안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 유진이는 기뻐했고 어머니도 동의해 주셨죠. 일주일 후 저는 유진이 어머니 박 여사님과 함께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 갔어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박 여사님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시경 전에 여러 의료진이 모여서 상담을 해요. 소화기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전담 간호사까지 참여해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박 여사님은 놀라워하셨어요. 드디어 상담 시간이 되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소화기내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내시경 전담 간호사 3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전문의들이 함께 협진을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오늘 내시경 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치의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궁금한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내시경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마취를 할 것인지,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시술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마취과 의사는 마취의 안전성에 대해, 간호사는 시술 후 관리에 대해 각각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술 후에는 최소 2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상태를 지켜볼 거예요. 혈압, 맥박, 체온을 15분마다 체크하고 복부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거예요.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병원은 처음이에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혼자서 대충 설명하고 끝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받았던 대충대충 진료하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시술 당일,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시술 전에도 간호사가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시술실에서는 전문의와 간호사, 그리고 영상 촬영 기사까지 3명이 동시에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시술을 진행했어요. 정말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술이 끝난 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복실에서 전담 간호사가 계속 옆에 있으면서 상태를 체크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물 좀 드셔보실래요? 간호사는 15분마다 와서 확인했어요. 2시간 후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혹시 집에 가셔서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응급 연락처도 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저도 마음이 벅찼어요. 어머니가 이런 치료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겪은 두 세계였어요. 어머니가 영국에서 겪었던 일과 박 여사님이 한국에서 받은 치료를 비교해서 쓴 칼럼이었죠. 저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같은 내시경 검사였지만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10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절차였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썼어요. 여러 전문의가 모여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자의 모든 궁금증에 답해주는 시스템 말이에요. 그리고 시술 후에도 전담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시술 후 복통을 호소하면 즉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퇴원시키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가 겪었던 일과 대비해서 썼어요. 칼럼에서 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든 응급 후송이 가능하고 중증응급 환자, 진료 거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 조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썼죠.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칼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영국 현지 신문사에 투고했어요. 몇 주 후, 놀랍게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칼럼을 번역해서 SNS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 교사가 본 한국 의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칼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한 독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저도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봤지만 한국만큼 환자를 세심하게 돌봐주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우리나라 의료진들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정보 비대칭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한국의 의료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라고 썼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죽음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BBC 코리아에서도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죠. 저는 방송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했어요. K-메디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 중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말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방송 후에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고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 의료의 글로벌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엄마 덕분에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칼럼이 화제가 된 후, 저는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올리비아 선생님, 학생들을 위해 환자의 권리와 의료 시스템, 비교 수업을 개설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국제학교 학생들은 여러 나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다양한 답변을 했어요. 빠른 치료요. 저렴한 비용이요. 친절한 의사요. 하고 말이에요. 모두 맞는 답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해요.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육적 관점에서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했죠.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의료진이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것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원칙이라고 해요. 저는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했어요. 환자는 자신이 받을 치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할 권리가 있어요.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의료비가 비싸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한국 병원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교육 목적의 투어를 허용해 주셨거든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병원 구경이 재미있을까 의구심을 표했지만 막상 가보니 모두 감탄했어요. 와, 병원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수가 있나요?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병원 안내를 담당해 주신 간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응급실도 구경했어요. 119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준비를 하나요? 학생이 물어봤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의료진과 장비를 준비해 두어요.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시경실도 보여주셨어요. 시술 전에 여러 의료진이 모여서 환자 상태를 검토하고 시술 후에도 회복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요. 간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병원 투어 후 소감문을 써왔어요. 병원이 이렇게 환자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라는 내용들이었죠. 한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니까 정말 의료는 공공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어머니의 경험이 이렇게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교육적인지도 새삼 느꼈어요.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병원 투어를 도와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올리비아 선생님, 병원장님께서 선생님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장실에서 만난 원장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어머니 클레어님의 이름을 딴 환자 권리 라운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원장님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진과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의료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공간으로 말이에요. 원장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환자들을 돕는 공간에 사용된다니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영광입니다. 어머니도 그런 공간을 원하셨을 거예요. 한 달 후, 클레어 환자 권리 라운지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도록 꾸며졌어요. 벽면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들이 여러 언어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개관식 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갔어요. 라운지 한쪽에 조그맣게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클레어 피터슨을 기리며 모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여 하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가 걸려 개관 첫날, 첫 번째 방문자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라는 분이었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들어서 왔는데 이런 친절한 안내 공간이 있다니 놀랍네요. 담당 의료진이 다나카 씨에게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위암 초기라면 내시경적 치료로도 충분히 완치 가능해요. 우리 병원의 AI 진단 시스템과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의료진은 또한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셨어요.
치료 기간 동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안내해 드릴게요. 다나카 씨는 감동해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지 않아요. 정말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운지에서는 매주 환자 권리 교육 세미나도 열렸어요. 외국인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죠. 저도 가끔 강사로 참여해서 제 경험을 나눴어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의 작은 궁금증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요. 저는 세미나에서 말했어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왜 이렇게 환자를 세심하게 돌봐주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아마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6개월 후, 라운지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라운지에서 홀로 있을 때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엄마의 마지막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엄마가 떠난 도시는 무책임했지만 내가 선택한 이 도시는 책임을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서울은 정말로 누군가의 어머니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환자의 작은 아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의 걱정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죠. K-메디슨. 이제 저는 이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구도 어머니처럼 외롭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생명을 살리고 기억을 품는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올리비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